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예약하신 분은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아직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설명회가 그 영상 중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 한 400명 정도 지금 이 학원 전체가 특히 4층부터는 전부 재수생 공간입니다. 위에가. 그래서 전부 그 영상 중계로 이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구평 보느라고 아주 그 고생 많았고, 우리 오신 학부모님들은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뭔가 참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놈의 그냥 모평이 완전히 그냥 뭐 난이도가 그냥 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완전 널뛰기를 하니까 냉탕 온탕 그냥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6평은 역대급 불수능이더니 이번에는 또 역대급 물수능이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입시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요인이 그 자연계 쪽의 의대 증원, 이게 이제 최상위권 애들이 한 1,500명 정도 의대 증원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상세히 좀 할 텐데 이 자연 계열의 교차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탐 응시자들, 확통 응시자들이, 그러니까 사탐 응시자, 확통 응시자란 말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실 때 영어로 하면 문과생들입니다. 문과생들. 그러니까 그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학과에도 전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입시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또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13일 날 수시 마감이니까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도 하셔야 되고 수시 지원 마감도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이 아주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설명회를 가지는 거니까, 일단 2부에 진행하는 우리 메가스터디 남영곤 입시연구소장님이 수시 관련 그런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니까 아마 수시 지원 직전에 지금 다 원서 내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유의사항, 점검사항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제가 자료집도 봤는데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될 사람들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정리해 주실 거니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안 오셨으니까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이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널뛰기 하는 수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학습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차분하게 좀 주요 사항들 짚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되실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시 정시 지원에서 조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을 참고 삼으셔서 아직도 70일 정도 남았죠. 69일인가 남았으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은 오늘 설명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 격려하면서 함께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모평 분석하고 남은 기간의 수능 학습 전략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먼저 구평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칠판에 안 쓸 겁니다. 거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응시자로 볼 때요, 재학생은 고3생들입니다. 지금 이 비교에 이때 재학생의 응시 인원이 상승했다라는 건 작년 9평, 작년 이제 이 시기에 수능 응시 인원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재학생은 한 11,000명, 10,000명 조금 더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 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고3생들이 작년 고3생들보다 출생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10,000몇천 명 많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재수 이상 3수, 4수 이렇게 N수생들이 한 2천 몇백 명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과 N수생들이 전부 다 증가를 했다는 거죠. 뭐 재학생이 증가했다는 건 작년과 비교해서 재학생이 증가했다는 건 약간 수능에 이제 응시 인원이 늘어날 텐데 큰 의미는 없고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이 N수생이 증가했다는 거. 이 N수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재수생이라는 게 대학을 못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10%, 뭐 10몇 프로 이런 정도가 되었을 텐데 요즘은 대학 가는 트렌드 자체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 염두에 두세요. 그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가지고 다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수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재수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라이프 플랜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면 의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즘 유력의 서울에 아주 주요 어떤 그런 그 학원들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재수학원들이요. 재수학원에 재원생들이 재수생이 반절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3수, 4수, 5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원에도 뭐 23살, 24살, 25살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다니다 온 애들도 있고 졸업하고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이미 N수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던 N수생 수능을 이미 한 번 더 본 이런 N수생들이 작년에 35% 정도 되었거든요. 전체 수능 응시생에. 근데 아마 이번에는 4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향에서 우리가 응시자에서 유의해야 될 건 N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요 올해는 이 N수생 강세에서 이게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입시에서 이 N수생 강세가 가장 강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수생 강세. 이 N수생이 최상이란 말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상위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상위권이 올해 그 수능 전선에 뛰어들 겁니다. 우리 학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학원에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의대생들이 여러 명 와 있어요. 의대가 학교를 안 가잖아. 우리 의대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 걔들이 왜 공부하겠어? 더 좋은 의대 가려고. 지방대 의대 다니는 애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는 애가 공부하고 있어. 의대 가려고. 의대를 1,500명을 더 뽑으니까 너도 나도 의대 간다고 그냥 멀쩡하게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 졸업한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의대 모집 정원이 자연계 인원을 분산시킨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막 농축되었던 의대에 대한 욕망을 터뜨려가지고 더 많이 N수생들이 밀집하는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N수생 강세가 굉장히 예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N수생 강세가 예상이 되면 여기 틀림없이 고3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고3 학생은 재학생이죠. 고3생이라는 말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재학생은 수능 등급 하락을 유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고3생들은 6평이나 9평보다도 실제 수능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등급이 하락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평소에 자기가 어떤 성적을 실제 수능에서 얻지 못하는 고3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고3생들이 특별히 걔가 심약하거나 실제 수능에 아주 뭔가 겁을 많이 집어먹고 이래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평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수능의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9평 응시 인원입니다. 이게 실제 수능 응시 인원입니다.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똑같으면은 성적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큰 변화가 없겠죠. 전체 집단으로 보자면. 그런데
6평에서 9평으로, 9평에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모집단이 바뀌게 됩니다. 모집단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N수생이요 대거 유입됩니다. 9평에서 실수능, 9평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N수생이. 이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인원은 제가 저기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안 써드렸거든요. 이 그 수능 응시 인원, 9평 응시 인원 거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 응시 인원이라기 아니라 그 접수 인원입니다만 거기서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거기 응시 인원에서요,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응시 인원에서 재학생은 매년 7에서 8만 명이 감소됩니다.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재학생은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더 줄어들어요. 여기 그 수능에서 아주 그 이렇게 밑바닥을 깔아주던 뭐 이렇게 8등급, 9등급 깔아주는 실업계 학생들이라든가 뭐 그냥 그 수학 포기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에이 그냥 수능 안 봐버려야 되겠다. 시험을 안 봐버려요. N선생은요, 이번에 아마 9평에서는 10만 명 정도 내가 그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능으로 가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늘어나요. 작년 9평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 평가원에서요. 작년 9월 평가원에서 9만 명 정도 N수생이 시험을 봤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N수생이 몇 명 봤냐면 17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는 N수생은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근데 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이냐면 이 인원이야. 전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감소하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이냐면은 여기 밑에 받쳐주던 8등급, 9등급 받쳐주던 인원들이 전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집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내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재수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런데 재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들은 6평, 9평 보면서 더군다나 이번 9평이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90 몇 점 나왔어. 드디어 몇 점 나왔어.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아주 유의해야 되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들 속에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 애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그 응시자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사안이라는 거, N수생 강세가 어떤 해보다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입시의 변수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시자 분석으로 두 번째, 올해 입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사탐 응시자가 과탐 응시자보다, 이것도 숫자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요, 이게 사탐 응시자가 작년 9평과 비교를 할 때 3만 9천 명 정도, 그냥 3만 9천 숫자 쓰기 싫으니까 제가 4만 정도라고 쓸게요. 4만 정도 작년 9평과 비교할 때. 과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몇 명이더라.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3,700명인가? 그렇게 돼 있네요. 3,7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사탐 응시자가 과탐 응시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이게요, 최근에 입시에서 없던 현상입니다. 한 2년 전부터요, 본래는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문과생들이 더 많고 사탐 응시자들이 많았지만은 한 2년 전부터 취업이 어려워지고 자연계열이 인문계열 학과보다도 아무래도 1등급, 2등급씩 조금 더 합격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응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과탐 응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과탐 응시자가 더 많았어. 작년 6평, 9평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입시에서 처음으로 사탐 응시자가 대폭적으로, 보통 늘어난 게 아니죠.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계속적으로 과탐 응시자가 늘어나오다가 갑자기 사탐 응시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교차 지원 때문입니다. 즉 사탐을 응시한 애들이 자연계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사탐 응시자들 중에 문과계열 지망 학생들만 사탐을 본 게 아니라 자연계 학생들의 상당수가 사탐구에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 사탐을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탐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그 애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뭐 이유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이미 폐지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어떤 트렌드가 통합형 인재, 문과와 이과의 문과적 이과적 감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과학부에서 대학들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어. 그러니까 진작에 몇 년 전부터 그 인문계의 자연계 학생을 받아줘라, 교차 지원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들이 수용을 많이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계에도 문과생들을 그 확통이라든가 사탐본 애들을 받아줘라 막 압력을 넣고 그걸 대학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그 지원금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상당수 대학에서 이거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연계 응시자들이 사탐을 보고도 자연계 학과를 응시를 하게 된 거야. 이게 입시에 어떤 올해 이제 이 사탐 응시자가 많아졌다는 거, 이것이 올해 입시에 아주 중요한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올해 입시 핵심 변동사항인데요. 이게요, 실제 대학 입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자연계 애들이 문과에 지원을 하는 거는 입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의 트렌드로. 그래가지고 그 자연계 공부를 한 애들이 문과의 어떤 여러 과들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그러면은 반대 일어날 것인가? 문과 공부를 한 학생들이 확통이라든가 사탐을 시험을 보낸 애들이 자연계 응시를 많이 할 것인가?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 저는 약간 미약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과 공부를 한 애들이 문과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문과를 공부한 애들이 대학에 이과 가서 공부할 때 참 힘들어. 왜냐하면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과적 소양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뭐 컴퓨터공학과라든가 무슨 과라든가 반도체학과라든가 뭐 의대라든가 뭐 약대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계 애들이 문과 지원하는 것만큼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죠. 실제 이제 애들이 어떤 선호 경향을 나타낼지는 자기 또 합격할 수 있는 선을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 의외로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 사탐 응시자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사탐 응시자들 대상으로 유의사항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이때 사탐 응시자라는 건 문과이면서 사탐을 본 애들과 자연계이면서 한 과목 두 과목 사탐을 선택한 애들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물론 이제 자연계 학생 중에 과탐을 선택한 애들도 있으니까 걔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자연계 학생 중에 사탐 본 애들, 문과생 중에 사탐 본 애들, 제가 유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의사항을 이해하는 데는 사탐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탐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과탐은 어떤 특정 과목, 생명과학, 지향과학, 물리화학 어떤 과목이 있다고 할 때요, 아이들의 점수 분포가요 40점대, 30점대, 20점대, 10점대 골고루 나타나요. 골고루.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많이 나타내.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애들부터 잘하는 애들까지 쭉 이렇게 점수가 나타난다고. 사회탐구는요, 점수 분석을 해보면 전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렇게 골고루 애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맞추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탐은 점수 분석을 해보면은 30점대와 40점대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 표점이나 100분이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원점수로 말씀드린 거야. 여기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 촘촘하게.
밑에는 듬성듬성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탐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 애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집중된다. 이게 사탐 과목의 특성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과탐보다도 사탐은요, 약간 실수를 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더 커져. 몇 개, 한 두세 개만 틀리면 등급이라든가 백분위가 급속하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3등급, 4등급으로 3개 틀렸을 때 막 떨어지는 일들이 허다해요. 백분위가 막 10몇 점씩, 20점씩 손해를 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탐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사탐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탐 응시자들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 실제 수능에서 사탐에서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 틀리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에서 실수 줄이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실수 줄이기라는 건 결국 뭐냐?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현상이 난이도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난이도. 사탐이 쉽게 출제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탐은 거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사탐은 막 만점자들 원점수로 50점 만점을 맞은 애들이 4% 넘어가고 그 1등급 기준이 4%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 그게 50점 만점자들이 4%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점수로 50점 만점, 사탐 과목을 다 맞고도 2등급이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해. 1등급을 얻을 수가 없어. 비율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해. 그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 4등급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 난이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그 9월 평가원 분석을 해보니까 교과부에서 평가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 사탐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쉽게 냈다가 큰일 나겠다. 이번 수능에서 구평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된 게 사탐의 주요 과목들입니다. 무슨 윤리와 사상, 생활윤리, 정법. 정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하여튼 사탐의 핵심 과목들을 어렵게 출제했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올해 수능에서도 분명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걱정한다고 뭐 이거는 수험생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될 건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만은 수시, 정시, 지원시, 스카이라든가 의대, 최상위 대학, 최상위 학과, 최상위 의대 같은 최상위 학과들,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학의 자연계는 사탐 응시자는 안 받아줘.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 제한. 대학, 학과.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거는 이제 수시에 해당되는 얘기고, 정시에서는 과탐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꽤 많아요. 우리 대학은 과탐을 보면은 3% 점수를 더 인상시켜 줍니다. 사탐 애들을 조금 맞고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애들을 자연계 쪽에서 더 많이 뽑기 위해서. 그래서 정시에서 과탐 가산점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정시에서. 이 지금 자연계 중에 사탐 선택한 학생들, 이거는요 지금 입시라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너무 올해 입시에 너무 중요한 변동사항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그 도와주는 참모한테 좀 그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 이 그 수시 정시 지원할 때. 수시정시 지원할 때 사탐 제한하는 대학과 학과, 과탐 가산점 대학 학과 좀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 너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 하다가 오늘 설명이 다 끝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은 사탐을 봐가지고는 수시 지원의 원서를 낼 수가 없다. 어느 대학은 정시에서 원서 낼 때 과탐의 학생들에게만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 전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고. 이거는 그 유의사항.
사탐 응시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유의사항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구평 분석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응시자 분석을 해드렸고요. 응시자에서 그 N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사탐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주의해야 될 사안들 이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올해 구평 분석 두 번째 사항으로 응시자 다음에 아까 1번이 응시자였죠. 난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무수능이었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국영수가 전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사회탐구는 사회탐구의 주요 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지리 쪽 정법과 뭐 그 사회문화는 뭐 그냥 그저 그랬고, 지리 쪽이 약간 어렵게 출제돼서 사탐 과목들이 약간 난이도가 상승하였고요. 과탐은 생명과학이 약간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평이었습니다. 과탐은 평이었습니다. 저희 뭐 1등급 컷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고로 그냥 거의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자료집은 그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조사를 한 건데, 지금 난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사교육기관들이 조사한 걸 보면 뭐 이거는 6평이나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뭐 이거는 정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어두세요. 국어는 화작의 1등급 컷이, 화작 1등급 컷이 97점 혹은 98점. 원점수 기준으로 97점, 98점. 이거는 최근의 수능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 최근의 수능에서는 전부 6평이든 9평이든 작년 수능이든 뭐 재작 수능이 전부 8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97점, 98점까지 올랐다는 거. 화작이 97점에서 98점. 언매는 국어 중에 언매 선택자는 96점. 수학에서 확통은 95점에서 96점. 95점, 96점. 미적은 92점. 기하는 93점에서 94점. 이게 여러 사교육기관들의 예측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게 6평 같은 경우에는 미적에서 70점대까지 79점인가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0몇 점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이건 뭐 10점 이상 10몇 점씩 이렇게 그 1컷이 전부 원점수 기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엄청나게 쉽게 출제되었다는 거죠. 영어가 제일 가관입니다. 이 영어가요. 영어는 진짜 웃겼어. 이게 영어는 이 평가원에서 이 평가원이 난 참 평가원이 불쌍해. 평가원이요. 우리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해가지고 킬러 문항을 없애는데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능이라는 게 쉬우면 큰 문제가 되거든. 왜냐하면 만점자가 4%를 넘어가고 이러면 등급 구분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입시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슨 학생을 선발하고 공부한 애들의 어떤 그런 보상을 뭘로 주는 거냐 이렇게 막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 없앤 다음에 정규 분포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올해 6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애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90점 이상은 전부 1등급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점 이상만 맞으면 다 1등급, 99점도 1등급, 100점도 1등급, 90점도 1등급이야. 편안하게 공부해. 이렇게 절대평가를 만들어준 거잖아. 그런데 올해 6평에서요. 1등급이 90점 이상이 몇 프로가 나오냐? 1.47%가 나왔어. 너무 그냥 이게 조바심을 치면서 어렵게 출제하려고 막 그냥 어려운 문제만 새로 만들어내고 막 그냥 뭐 그 킬러 문항 배제해가지고 수능이 무수능이 됐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1등급이 1.47%밖에 안 되니까 난이도 조절에 완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평가원이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불쌍하다니까요. 평가원이 이번에는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어떻게 수험생 부담을 줄여주고 절대평가 과목의 정신도 좀 살리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9평에서는 이게 6평입니다. 6평의 1등급이에요. 6평 1등급이 1.47%. 이번 9평의 1등급은요. 입시기관마다 달라요. 20%를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20% 이상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야. 너무 쉽게 출제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맞추는 이런 시험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평가원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여튼 국영수는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되었고 이번 9평은 평가원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동안에 작년 수능이라든가 이번 6평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어떻게 점수 분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어떤 명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쉽게 출제되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실험용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올해 수능은 이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 요인이에요. 킬러 문항 배제하면서 수능이 이상해졌다. 수능 출제 점수 분포가 이상해져 버렸다. 애들이 공부하네나 안 하네나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시험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평가원이 완전히 그냥 대통령 눈치 봐야 되고 사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출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9평의 컷이 1컷이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실제 수능 예측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수능은 6평과 9평을 분석해서 볼 때 실제 수능 예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과목들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다. 말은 고상하게 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출제란 뜻입니다. 어려운 출제란 뜻이에요. 어려운 출제를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어려운 출제가 예상되는 데에서 사탐의 주요 과목. 사탐은 응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변별력을 잃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탐의 주요 생활과 윤리라 성혜윤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문화라든가 이런 사탐의 핵심 과목들은 어려운 출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영어는 이게 1.47%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절대평가의 정신도 무너지고 등급 그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영어는 무난하게 출제될 걸로 그러니까 좀 쉬워질 겁니다. 6평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영어는 무난한 출제가 예상된다.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탐이 어렵게 출제되는 반면에 과탐은 평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9평에서 난이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EBS 연계. 이번 전문가들이 9평에 나온 여러 문제들을 분석을 해볼 때 50% 연계율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평가원이 의식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라든가 문제 유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거는 실제 수능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EBS 관계 교재는 철저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 상당 부분 거기서 출제가 될 어떤 그런 예측이 됩니다.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런 9평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9평 분석 제가 말씀드렸고요. 남은 기간에 자녀 기간의 학습 전략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 정도 시간은 70일밖에 남지 않았고 수능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제가 늘 또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수험생도 완벽하게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시험장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능 수석을 하는 학생도 만점을 맞는 학생도 나는 모든 공부를 다 끝냈어. 어떤 문제든지 나오기만 해.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심정으로 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뭘 지금까지 못했을까? 어떤 문제가 나와서 내가 실수를 하게 될까? 이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갑니다. 모든 애들이 똑같아요. 즉 다 모든 것들을 끝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공부라는 걸.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이 중요하다.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먼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와 관련된 최저 조건 과목의 학습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수시에서는 등급 조건이 이렇게 많이 붙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내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학종에서도 꽤 이렇게 수능 최저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교과는 뭐 대부분 수능 최저가 붙여져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전체 학종과 학생부종합과 교과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70% 정도의 학생이 70% 지원자의 70% 정도 학생이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합니다.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는 학생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예 그 서류를 빼버려요. 전부 다 기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가 수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최저 관련 과목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이거는 뭐 지금 수험생이라든가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국영수 탐 4개 영역에 등급이 2보다는 13이 훨씬 더 좋죠. 이게 표점이라든가 무슨 뭐 100분위로 볼 때 똑같은 합이 나온다 하더라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좋죠. 이것도 합이면 8등급이고 이것도 합이면 8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고르게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의 입시에서는 오른쪽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여기는 1등급 2개를 조건으로 하는 대학이라든가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조금 뭐 낮은 학생도 똑같죠. 33 등급을 얻는 것보다는 24 등급을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여기는 2등급 2개를 최저 조건을 하는데 응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과목들의 이 수능 최저와 관련된 과목 이런 것들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무조건 전략 과목이죠. 탐구 과목은 보통 그 학습의 컨텐츠가 국영수에 비해서 몇 분의 1,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무조건 그리고 지금의 입시에서는 탐구를 2과목 평균으로 하는 대학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서울대라든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탐구 한 과목 성적을 한 과목의 등급으로 국영수와 동등한 자격으로 한 과목 성적을 쳐주기 때문에 탐구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탐구 과목 학습 시간을 성향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 단원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모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참 중요한 사안인데요. 시간이 촉박할수록 다급하기만 먹고 서두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차분하게 기본적인 걸 잘 정리를 해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학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맞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지하는 유지학습.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고 뭔가 밑에서 더 뭔가 그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조금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강해주는 보완학습. 그 다음에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라든가 영역에 도전하는 확장학습. 이런 학습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당부드릴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특히 학생들은 우리 수험생들 지금 한 400명 정도 듣고 있는데 잘 들으라고 원장님이 해주는 얘기니까 애들은요 공부라는 걸 자꾸 확장학습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걸 문제를 풀고 모르는 배경 지식을 뭔가 그냥 새롭게 알아내고 이것만 공부라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앞에가 더 중요해. 앞에가 더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확장학습에 올인을 하는 태도는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이것만 공부하는 애들 굉장히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태반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30%, 40%로 나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특히 이제 우리 학원은 좀 이렇게 기초적인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재수생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하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확장학습의 개념이 상당히 비중이 떨어졌어.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그래서 이번 고평은요 철저하게 기본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를 했어. 제가 각 과목의 선생님들한테 이번 고평 출제의 레포트를 봤는데 우리 학원에 수학 선생님들 중에 그런 레포트를 나한테 냈더라고. 수학은 난이도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전부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점수로 1등급 컷이 98점, 96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를 섞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출제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도를 평가원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출제 방침으로 볼 때 이 유지학습과 보완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맞춰왔던 거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현재 출제 방침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하다. 유지학습과 보완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에게 꼭 이 유지와 보완의 어떤 그런 균형.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유지학습, 보완학습, 확장학습의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유지학습과 보완학습. 저는 그냥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최상위 학생이라면 이쪽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지만 성적이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일수록 이쪽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확장학습보다는 새로운 걸 자꾸 해가지고 더 알려고 하고 더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췄던 문제들 거기서 조금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차피 원점수 만점 어차피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면 맞출 수 있는 것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BS 연계교재,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본 개념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언제쯤 한 달 전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부터 뭐 이제 학습 겸 하면 좋겠죠. 이제 점점 더 문제풀이 훈련, 실전 훈련이죠. 문제풀이 훈련. 그동안에는 배경지식과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스키마, 어떤 그런 지식 범위의 확대, 문제 유형의 어떤 그런 공략법 이런 것들을 익혀왔다면 이제는 실전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죠.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훈련과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과목별로 시간 준수. 내가 수학을 100분 안에 풀 수 있는가, 국어를 80분 안에 풀 수 있는가, 영어를 70분 안에 풀 수 있는가, 이거 시간 준수. 그 다음에 배분 훈련. 언어 영역을 독서를 뭐 몇 분에 풀고, 문학을 몇 분에 풀고, 뭐 화작을 몇 분에 풀고, 이런 시간 배분 훈련. 이때는 이 시간 준수와 시간 배분 훈련은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이제 그 기출이라든가 그 뭐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검토 시간, 그 다음에 OMR 카드 작성 시간. 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전부 손을 올리게 만들고 아예 그냥 그 카드 작성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OMR 카드 작성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수험생들이야 뭐 고3 때부터 여러 번 겪어왔으니까 알겠지만 문제 푸는 순서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국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까다로운 과학 지문이라든가 아주 까다로운 경제 지문과 맞부딪혔다. 내가 처음 보는 문학 지문, 문학 작품과 부딪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그거 자꾸 읽고 독해하고 막 관련된 문제 들여다보고 이러다가 막 진땀 삘삘 흘리고 막 그냥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와 지문들 다 놓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표시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다음에 와서 보면 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수학에도 그런 것들 뭐 옛날에 킬러 문항이 자리 잡았던 29번, 30번 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문제 유형을 볼 때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점핑 훈련까지 실제 기출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틀린 문제. 문제 풀면서 그 틀린 문제의 유형과 개념. 집중 학습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소한 당부사항입니다만 시험에는 이런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올빼미형 아이들은 앞으로 생활 리듬 그 남은 기간 동안 고쳐나가야 되죠. 아침에 그 수험장이 8시까지는 가야 되고 8시 40분부터 그 시험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최소한 7시에는 기상을 해야 되고 6시 반이나 7시에는 기상을 훈련, 생활 리듬 잡기.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이 이건 더 관련된다고 보는데 컨디션 유지, 건강 이런 것들 뭐 영양 밸런스 이런 거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잠 푹 자도록. 그냥 뭐 어느 날 막 그냥 막 내가 드디어 필이 왔어 그러면서 막 밤새 그냥 막 공부해왔다가 다음날 쓰러져 자고 막 그냥 이런 어떤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능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모의고사라든가 기출 푸는 것도 그 수능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순으로 그 시간대에 그 과목을 공부하고 그 시간대에 그 과목의 문제를 풀고 이런 리듬을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되고 놀랍게도요, 우리 학원에서 그동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어떤 그런 성적을 만들어낸 그 수험생들 보면은 걔들이요, 6평, 9평 꾸준히 이렇게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실제 수능으로 연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거 의외의 변수가 참 많이 나타나고 수능 시험의 성격은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평까지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실제 수능에 가서 팍 차고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시 원서 이런 것들이 괜히 막 그냥 특히 재수생들은 작년에 경험해서 막 그냥 고3생들은 지금 막 뜬구름 위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3생들은 이 원서 6개 수시 냈는데 다 되면 어떡하지? 난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이 뭐 모이면은 그냥 나는 어디 원서 냈다 그 대학생이 된 것처럼 맨날 얘기하고 그거 하느라고 그 수능 문제집은 안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뜬구름에 구름 위에 떠 있는 시간이고 재수생들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그 대부분의 수시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저 오라는 데는 내가 가기 싫은 대학에서만 합격을 시켜주고 오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이번 그 물수능의 점수에 자만하거나 혹은 너무 그동안에 나왔던 모의고사나 그 유평 성적 같은 데 비관하거나 이러지 말고 꾸준한 페이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당부 드리고 싶고, 우리 그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그 선생님들이 주는, 물론 내가 준 것도 있습니다. 경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구 중에 하나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도, 애들이 늘 보는 문구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도 뛸 힘이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수능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손을 잡고 뛰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